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공공부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조가 어떻게 발전해서 우리 사회보장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공공부조에는 어떠한 성향이 많냐 하면 워크페어 성향이 많습니다. 복지국가에서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면서 이 공공부조이기는 하지만 뭐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업을 갖도록. 이게 어디에서 더 이 워크페어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하냐면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면서 워크페어 현상이 더 강화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네, 이번 영상에서 같이 살펴볼 학습 내용은요, 공공부조의 역사와 특히 공공부조와 워크페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공공부조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빈민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빈민법과 공공부조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영국의 공공부조와 미국의 공공부조의 어떤 변천사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공공부조와 워크페어와의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더불어서 한국의 공공부조에 어떠한 워크페어적인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채널 구독하기 안 하셨나요? 혹시 이 영상이 처음 접하는 영상이고 또 그동안 했었는데 채널 구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저의 천연 연료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멈추지 않도록 연료를 꾸준히 주입해 주시면 너무나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정해진 속도로 달려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강의 영상, 강의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민법과 공공부조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사회복지를 처음 접하지 않으신 분들이라 그러면 대부분 1601년에 엘리자베스 빈민법,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은 말이고요. 엘리자베스 빈민법, 구빈법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만들면서 정주법이 만들어지죠. 엘리자베스 구빈법 위에 정주법은 뭐냐면, 이 구빈의 혜택이 정해진 주거지를 이탈했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빈자들을 제한했죠. 이동을 제한하는 법이 정주법이었죠. 더불어서 작업장법도 있습니다. 작업장은 뭐냐면 그 구빈의 혜택을 받는 분들을 어떻게 일을 지켜서 작업장 안에서 일을 했을 때 구빈의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작업장법도 성공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강제로 일을만 하면은 구빈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작업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불량품이 많았던 거죠. 불량품이 많다 보니까 어때요? 이 작업장 자체의 판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 그래서 작업장법도 오래 가지 못했고요. 길버트법과 스피븐 햄랜드는 여기서부터는 원외 구호를 실시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떠한 시설 안에 입소하지 않아도 재가에서도 빈민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길버트법과 스피븐 햄랜드 법이죠. 여기에서 길버트법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 스피븐 햄랜드법은 뭐냐면 지금의 공공부조와 유사한 성향을 갖습니다. 어떠한 기준선, 그죠? 기준선을 설정하고 이 기준선 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 기준선 위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당시의 기준선은 뭐였냐 하면, 이때 당시의 기준선은 버커셔의 빵이었어요. 빵 가격, 그 19 곱하기 빵 가격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이상을 보존해 주는 것이 스피븐 햄랜드 법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산이 작았으나 길버트법과 길버트법은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제를 보존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스피는 햄랜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보존해 준 거죠. 그래서 길버트는 최저임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스피는 햄랜드는 최저생계비. 누구까지도 고려했어요? 식구들까지 고려한 거죠. 어떻게? 빵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요. 자, 그래서 이 스피는 햄랜드는 어떻게 보면 어떤 빈곤의 기준선을 가장 먼저 설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뭘 통해서? 빵 가격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떤 절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빈곤을 얘기할 때 이 버커셔의 빵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과학적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넘어가면 찰스 부스라든지 라운트리라든지 이러한 분들에 의한 그런 어떤 절대적 빈곤에 대한 기준선을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된 영상은 다음 영상과 다다음 영상에 실어놨으니 여러분들이 빈곤에 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싶다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빈세가 많이 필요하게 되자 어때요? 교구는 힘들어지죠. 그래서 구빈세를 낮추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그것이 뭐냐면 1834년에 만들어진 신구빈법, 개정빈민법, 개정구빈법 전부 다 같은 거예요. 자, 이 개정빈민법이 만들어지는데 개정빈민법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전국 균일 처우의 원칙이죠. 이 정주법에 의해서 이동하던 이동자들을 발을 묶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 것이 전국 균일 처우입니다. 제주도에서의 처우나 경기도에서의 처우나 같다라는 거예요. 굳이 제주도에서 더 많은 처우를 받기 위해서 경기도로 이주할 필요가 없게 됐고요. 작업장 활용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길버트법과 스피는 햄랜드법에서 넘어갈 때 원외 구호를 실시를 했잖아요. 이제는 원외 구호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 구호를 원칙으로 하는 거죠. 원내 시설 안에서 작업장 안에서의 구호를 원칙으로 하고요.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 열등처우의 원칙은 잠시 밑으로 가면 급인의 대상의 최하위 최하위층의 근로자 생활보다 좋거나 같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근로자, 일을 하면서 급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보다 급인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 근로자보다는 낮아야 된다라는 것이 열등처우의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본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공부조는 이 빈민법에 기원을 두고 있거든요. 뭐냐? 이 개정빈민법 이것이 어때요? 이 빈민에 대한 가혹한 처우, 이 개정빈민법 이후에 이 빈민에 대한 가혹한 처우 때문에 바스티유 감옥에 비유될 정도로 악명 높았던 빈민법을 어떻게 했다? 현대화한 것이 무엇이다? 공공부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정빈민법으로 넘어가면서 이 구빈의 혜택이 상당히 악명이 높아졌다는 거, 올가쨌다라는 거죠.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을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현대화된 어떤 부조로 바꾼 것이 공공부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여기에 보면 열등처우의 원칙이 좀 전에도 설명했듯이 최하위층 근로자 생활보다 어때야 돼요? 낮아야 된다라는, 구빈의 혜택을 받더라도 낮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등처우의 원칙이 개정빈민법의 핵심 원칙이면서 이 빈민법 폐지에 대한 영향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공공부조를 봅시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 개정 빈민법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였어요? 네, 맞아요. 공공부조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1601년에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만들어지는데 1909년에 영국의 왕립빈민법위원회에서 공공부조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300년간에 유지되었던 빈민법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그죠? 사회 보장을 가장 먼저 실시했던 나라는 어디였죠? 네, 독일.
그런데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쓴 나라는 어디죠? 미국. 자, 여기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나라는 어디? 영국.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공공부조가 1948년에 국민부조법이 만들어지면서 국민부조로 변경이 됩니다. 공공부조에서 국민부조로 명칭이 바뀌게 되고요. 1966년 노동당 정부에서 보충급여로 변경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왜 노동당 정부에서 보충급여로 변경을 했냐면 이 공공부조나 국민부조에는 낙인의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동당 정부의 당원들은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이 공공부조의 대상자였어요. 공공부조의 대상자. 이 노동당 정부의 당원 자체가 과거에 노동자 시절에 공공부조를 받던 사람인데 노동당 정부에서 그러니 이걸 좋아하겠어요? 아니요. 자기들이 이걸 받아보니 엄청난 낙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낙인을 상쇄시키고자 노동당 정부에서 보충급여로 그 명칭을 다시 바뀝니다. 그런데 1970년대 말 대처가 수상이 되죠. 수상이 되면서 이때 70년대 말 이후는 무슨 사상이죠? 네, 신자유주의 사상이죠. 신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하여서 이제는 뭐예요? 소득지원제로 명칭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낮추면서 명칭을 소득지원제로 명칭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렇게 용어의 변천이 약간 줄을 이루었다라고 보고 그 내용 자체가 아주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조금 복잡해요. 미국의 공공부조를 살펴보면 미국 사회의 빈민구조는요, 전통적으로 개인의 자선이나 기초단체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시군구의 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미국의 남북전쟁, 뭐 이것의 원인이 뭐 노예제도의 해방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주 정부가 빈민구제 사업에 개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 정부가 빈민구제 사업에 개입하다 보니까 어디에는 줄이에요. 그동안 있었던 민간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주정부가 직접 뭘 하는 거예요? 공공부조 사업에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공공복지를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대공황 이후에 어때요? 주정부의 공공복지 사업은 한계를 드러내죠. 왜? 주정부 차원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실업자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정부의 공공사업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된다? 한계를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정부의 공공복지 사업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3년에 연방긴급구호법을 제정하면서 뭐예요? 연방긴급구호청, 긴급구호청을 설립하게 됩니다. FERA를 설정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F가 연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주정부의 역할이 낮아지고 연방에서의 역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연방에 의한 지원은 장기적이기보다는 긴급 사항에 대한 임시적 대처에 불과했으나 어쨌든 주정부에서의 개입이 줄어들고 이제는 연방 차원에서의 개입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935년에 미국은 사회보장법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사회보장법이 통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자체가 두 가지가 같이 이제 확립되는 계기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1962년에 부양아동가족부조인 AFDC 이거와 TANF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은 이 AFDC나 NF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양
아동 가족 부조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부양할 아동이 있는 가족 대부분은 미혼모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흑인 여성이라든지 미혼모가 대상이 되는데 그들을 위한 부양 아동 가족 부조를 만들어 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각종, 미국이라는 것은 철저한 개인주의 사상에 의한 것인데 이들을 도와주는 것도 뭐예요? 그들이 나태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라 이런 관점들이 지배적으로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996년에 빈곤가정 일시부조,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빈곤가정을 도와주는데 일시적으로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TANF로 대체하는 거예요. 여기에 조건이 있죠. 뭐? 일과 직업 훈련을 조건으로 수급 기간이 제한되는데 5년까지 막 생애 5년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몰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은 워크페어를 강조하면서 그리고 개인의 어떤 노력이 없이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이렇게 미국은 이를 중시하는 워크페어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공공부조와 워크페어의 관계를 살펴보면 특히 이 신자유주의 사상, 영국의 신자유주의 사상에서 공공부조를 포함한 사회보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급여의 조건으로 근로를 이제는 뭐 하기 시작해요? 요구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시장 논리잖아요. 시장 논리. 시장 논리에 입각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예요? 복지국가는 큰 정부는 근로의욕을 낮추고 그동안에 있었던 1970년대 이전에 있었던 복지국가, 우리가 얘기하는 큰 정부는 근로의욕을 낮추고 실업 함정 등을 야기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점이 도입되기 시작해요? 워크페어가 공공부조에 개입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러한 어떤 개념이 여기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국 1970년대 복지국가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죠. 73년에 오일 쇼크 등을 통해서 꾸준히 복지국가 위기 상황이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대처가 70년대 말 79년 대처는 신자유주의 사상에 의한 자군 정부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사회보장이 빈곤 한정을 야기한다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각종 공공부조의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반면 급여 수준은 낮추고 일부 급여는 폐지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을 이은 토니 블레어도 마찬가지로 복지보다는 뭐를 더 강조하냐면 직업, 워크페어를 더 중시하는 관점에서 쭉 지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영국보다 조금 더 복잡한 절차가 있었잖아요. 자, 미국은 원래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 자체가 어때요? 철저한 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뭐를?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구조로 국가가 설립된 이후에 꾸준하게 유지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케네디 정부의 워크페어 정책을 살펴보면 케네디는 사회보장법 개정을 통해서 공공부조 수급자의 취업을 중시하기 시작했고요. 직업훈련을 거부하면 수급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삽입하게 됩니다. 반면에 존슨 정부에서 워크페어 정책을 살펴보면 케네디 정부의 뒤를 이은 존슨도 마찬가지로 사회보장법 개정을 통해서 근로 인센티브 제도인 WIN을 도입을 합니다. 이 근로 인센티브 제도는 당시 AFDC, 그죠?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AFDC 수급자를 급여를 받기 위한 사기꾼이라고 바라보면서 수급자를 취업 상태나 탈수급자를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이러한 생각 자체가 실제와 다른 편견에 의한 것으로 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건
레이건,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신자유주의 사상의 원조잖아요. 영국에서는 대처라 그러면 미국은 레이건이에요. 레이건. 그러니까 이 둘 이름이 나오면 뭐라고 보면 돼? 아, 신자유주의의 선봉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1981년 총괄예산조정법을 만들어내면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공부조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수급자의 취업을 유도하기 시작했으며 1988년에 가정지원법을 제정을 통해서 AFDC 수급 조건으로 여성 가정의 취업과 직업 훈련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이것이 클린턴 정부로 오면서 AFDC가 폐지가 되고 빈곤가정 일시. 이 클린턴 정부의 공약, 대선 공약 자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삽입이 돼 있었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한계를 둔다라는 거.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빈곤가정 일시부조인 TANF로 대처를 하게 됩니다. TANF는 좀 전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일과 직업 훈련을 조건으로 하면서 수급 기간을 제한합니다. 생애 5년으로. 그래서 이 일몰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재정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주정부의 재량권이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AFDC와 DC에서 TANF로 대처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수많은 수급자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부양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미국도 공공부조가 웨크페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자, 한국은, 자, 그러면 영국도 그랬고 우리가 살펴봤던 미국도 그랬는데 그럼 한국은 어떨 것이냐? 한국도 기본적인 워크페어의 관점이 삽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영국의 개정빈민법과 같이 열등처우의 원칙을 우리 뭐예요? 생활보호법 1961년에 생활보호법, 1999년에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열등처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개정빈민법과 같이 참담함을 경험하지 우리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적어도 현실에서는 꾸준하게 관리하면서 근로자 자체의 급여를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열등처우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긴 하나 그렇게 비참한 수준은 아닌 것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사업, 즉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우리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지만 그 가구 안에 근로능력자가 있으면 그 근로능력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급자 자격을 부여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근로장려금 제도가 도입이 됐잖아요. 이 근로장려금 도입도 뭐냐면 일을 하지 않고 공공부조, 수급자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한 사람에게 더 뭘 하는 거예요? 가산을 줌으로 인해서 근로를 유인하는 거죠. 근로장려금이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내가 받은 금액이 이 정도면 이 정도의 혜택을 보는 걸, 이 정도를 1년에 한 번 지급해 주는 거죠. 내가 받은 월급이 이 정도면 이 정도의 금액을, 여기가 100만 원이라고 치면 200만 원을 내가 1년에 한 번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은 금액이 여기에서부터, 연봉이 여기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구간이다 그러면 상한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소득 이후에서는 이제는 국가에서 장려금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근로장려 세금을 줄여나가는 이 제도죠. 그러니 뭐예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유인해주는, 그죠? 여 구간에서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그런 효과를 준 거죠. 그것을 통해서 뭘 막은 거예요? 공공부조로 추가되는
그런 어떤 사람들, 가구들을 줄여나갔다라고 보시면 한국도 공공부조의 워크페어의 관점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워크페어에 대한 관점이 과연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러한 것은 이것을 바라보는 어떠한 학자들이 찬성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고 반대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찬성의 관점에서 보면 복지 의존성, 워크페어,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복지 의존성을 낮출 수가 있고 취업을 통한 소득 증진은 노동 윤리에 여기에는 찬성이 안 되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의 중요성을 하는 거죠. 또 일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낙인감이 있어 부정적인데 이것이 없어질 공공부조는 낙인감이 있어 부정적인데 워크페어 관점에서는 낙인감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낙인감이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가 우리가 신자유주의 사상에 살고 있잖아요. 관점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큰 패러다임이 신자유주의 관점에도 부합한다라고 하는 거죠. 찬성의 관점에서는. 반대의 관점에서는 뭐냐? 자, 일을 공공부조에서 일을 시키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반대한다라는 거. 왜? 워크페어 정책의 효과성이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일을 했을 때 정말로 그런 어떤 다양한 이런 어떤 찬성의 관점의 그러한 역할들이 기능들이 제대로 살아날 것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워크페어는 복지보다 노동만을 강조하는 관점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게 또 이거예요. 실제로 워크페어에 적용해서는 많은 관리 및 운영 비용이 든다라는 거예요. 워크페어를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일자리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지도 점검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냥 소득에 상관없이 딱 그래서 딱 일괄 지급 OX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지급을 해야 되는데 뭐까지 관리해야 돼? 일을 하고 일을 하지 않는 거 이것 꼭 관리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행정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관점에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지금 이번 시간에 영국의 공공부조와 미국의 공공부조의 역사,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와, 우리가 그냥 공공부조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신기하고 조금 더 재미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공공부조의 변천사, 거기에 어떠한 것이 꼈냐면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이 삽입되면서 워크페어적인 부분들이 더 뭐가 됐어요? 플러스가 됐다 라고 생각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공공부조에 대한 개론이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좀 더 사고를 확장하는 개념에서 빈곤의 개념과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빈곤 과연 무엇이 빈곤이냐라는 거죠. 소득 불평등, 소득 불평등이 나는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소득 불평등 시대에 살고 있느냐 아니냐. 진위 개수가 줄어든다, 낮아진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진위 개수가 줄어드는 것은 소득 불평등이 심한 것이냐, 소득 불평등이 줄어드는 것이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영상도 함께 해보시고요. 자, 오늘 강의 만족하셨나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혹 부족하더라도 구독하기를 눌러주셔서 더 좋은 강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